물을 뿌리겠다고? 영하 40도에. 그 순간 40년 농사를 지은 장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추위에서 물은 작물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온실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딸기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상식을 거스른 선택.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존 맥클라우드입니다. 온타리오 남부 나이아가라 반도 끝자락에서 40년 넘게 딸기를 키워온 농부입니다. 이 땅은 제 아버지의 땅이었고 그 전에는 제 할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아마 이 땅에서 죽겠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기는 정직한 작물입니다. 공들인 만큼 돌려주고 게으른 만큼 거두어갑니다. 40년을 함께했으니 저는 딸기를 웬만한 친구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뿌리가 어떤 색일 때 수분이 부족한지, 잎이 어떻게 말릴 때 병이 들어오는지, 냄새만으로도 토양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농부가 이 땅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12월 중순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한파였습니다. 온타리오의 겨울이라면 의례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넘기면서 기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하 15도, 영하 18도,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온도계 바늘이 영하 25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계산을 끝냈습니다. 딸기는 영하 20도를 넘기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보온재를 아무리 둘러도 온실을 아무리 단단히 세워도 그 선 너머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40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경험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심해야 할 이유가 생긴 적도 없었으니까요. 연료 공급도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파가 워낙 갑작스러워 지역 전체 공급망이 흔들렸고 온실 난방을 풀가동할 연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동쪽 구역 농가들은 이미 두 손을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톰도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존, 우리도 포기했어. 자연 앞에서는 별 수 없잖아.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작기는 버린다. 40년 농사 인생에서 처음 내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줄이려면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됐습니다.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그게 농부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온실문을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물을 흘리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혁, 제 딸 에밀리의 남편. 한국에서 온 제 사위입니다. 2년 전 에밀리가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솔직히 탐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농장이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리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농업을 공부했다고 했지만 공부와 농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거리는 책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거리를 뒀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제 방식을 따르게 했고 제 기준을 기준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2년 동안 한 번도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따랐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위가 지금 저한테 농사를 가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농사가 아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딱 오늘 밤만요. 저는 멈췄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화보다 더 불편한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젊은 녀석은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 내가 40년 경험으로 내린 결론을 왜 이 녀석은 이렇게 쉽게 뒤집으려 하는 걸까? 그것도 이런 혹한 속에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그도 알았겠죠.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온실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위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나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의심한 적 없는 제 판단이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당혹스러운 건 그 흔들림이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온실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이 영하 25도의 한파 속에서. 그리고 그 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3번 창문을 열었습니다.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습관처럼. 하지만 3번 모두 시선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온실이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결국 외투를 걸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더 불안했습니다. 이상한 노릇이죠. 이미 포기한 작물인데, 이미 내린 결론인데, 왜 자꾸 그쪽으로 발이 향하는 건지. 바깥은 숨이 막혔습니다. 영하 25도의 공기는 폐 속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막아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코털이 얼고 속눈썹이 뻣뻣해졌습니다. 발밑에 눈은 밟을 때마다 단단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40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온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닐이 한 겹 더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가느다란 관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격자처럼 얽혀 있었고 군데군데 묶음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없던 구조였습니다. 반나절 만에 저걸 다 설치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칼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연결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놀림이 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싸우거나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듯이. 그 아래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호스를 끌고 있었습니다. 연결부를 잡고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맨손이었습니다. 장갑을 어느 순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빨개져 있었고 마디 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만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물은 멈추면 안 돼. 그게 끝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호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걱정이 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감정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 열이 유지된다. 그게 준혁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농업 원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로 들렸습니다.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쉽게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 농부 데이브가 나타났습니다. 그도 이 소동이 들렸는지 방한복을 걸치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 옆 땅을 25년째 가꾸는 친구입니다. 그는 온실 지붕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존, 저러다 관 터지면 한 번에 다 가는 거 알지? 얼어붙은 파이프가 터지면 그날로 끝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관이 터지는 순간 그 압력은 온실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작물만 잃는 게 아니라 시설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파에 맞선다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지는 겁니다. 그게 제가 40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브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데이브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준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호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한파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한밤중에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 단순히 무모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터진 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이 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파이프가 터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결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어느 쪽이 오기를 바라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창밖 온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기온이 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영하 27도, 어쩌면 그 이상. 숨을 들이쉬면 기도 안쪽까지 싸늘해지는 그 느낌. 40년 동안 이 땅에서 겨울을 났지만 이 정도 한파는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발밑의 눈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온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온실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비닐 위로 얇은 빅막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위로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역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얼음이 바깥쪽에만 있었습니다. 비닐 안쪽으로는 무언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안개 같은 것이 차 있었습니다. 아니,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김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비닐 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하 27도의 공기 속에서 저는 온실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완전히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깥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비닐 안쪽, 파이프가 얽혀있는 그 공간 안에 공기가 살아있었습니다. 입김이 나오긴 했지만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기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잎이 살아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잎 끝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작고 투명한 물방울이 잎맥을 따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색은 진했습니다. 얼어붙은 잎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뿌리 쪽도 봤습니다. 흙이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잎을 만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40년 동안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무너지듯이.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이프 안을 흐르는 물소리였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밤새 그 흐름을 지켰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은 얼 때 열을 냅니다. 저도 알고 있는 원리였습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고 농업 교육에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리를 한 번도 농사에 적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현장은 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경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이론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론이 제 딸기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귀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의 색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파이프 연결부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녀석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 기준으로 판단했고 제 방식으로 재단했습니다. 그게 경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온실을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농장들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온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새벽 제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과 실제로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저는 한 번도 선을 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껏 제가 경험이라고 부르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준혁은 저에게 무엇을 더 보여주려 하는 걸까요? 아침이 왔습니다. 완전히 밝아오기 전 그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땅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온실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전에 끊은 담배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머니로 갔고 거기에 담배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제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뭔가 손에 쥐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온실에서 나왔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한복은 군데군데 얼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깐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설명해라. 준혁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잠시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수는 따뜻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겨울 지하수 온도는 보통 7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그 물을 파이프로 올려서 지속적으로 흘리면 얼지 않습니다. 물이 얼면서 열을 냅니다. 그 열이 주변 온도를 잡아줍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론이다. 준혁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흐르게 합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멈추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파이프가 얼고 파이프가 얼면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박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방식은 연료가 아니라 수압에 의존한다. 수압이 불안정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파이프 하나만 터져도 전체가 끝이다. 이 겨울에 그걸 관리할 인력이 어디 있냐? 할 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데이브가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준혁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 운이 좋았던 거야. 오늘 밤도 이 추위가 계속되면 그 파이프 버텨낼 것 같아. 한 번 성공했다고 방식이 되는 게 아니야. 데이브는 저를 봤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데이브가 사라지는 쪽을 잠시 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방식을 썼냐? 네. 충청도 딸기 농가에서 배웠습니다. 거기도 겨울이 혹독합니다. 연료 없이 겨울을 버티는 방법을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실패한 적은?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변명하거나 숨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수압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새벽에 파이프 2군데가 터졌습니다. 그날 작기 절반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지붕 위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연결부 압력을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지붕 위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다시 만나지 않으려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꼭 나이와 함께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생각은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알고 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밤도 지붕 위에 올라갈 거라는 것을. 혼자서. 또 밤새도록. 그 생각 뒤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 농장에서 혼자 버텨왔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혼자인 사람은 저 녀석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누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침대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등을 붙이는 순간 몸이 거부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온종일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지쳐 있었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온실 불빛이 또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나가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온실 옆에 준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붕 위가 아니었습니다. 파이프 연결부 하나를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직접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수압이 예상보다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연결부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고 그걸 맨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에서 장갑도 끼지 않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결부를 같이 봤습니다. 공구 어디 있냐? 저쪽 상자에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렌치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연결부를 조였습니다. 물이 멈추지 않고 제대로 흘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2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추위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느끼고 있었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파이프 하나, 연결부 하나를 확인하면서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고요함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데이브의 농장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비닐이 찢겨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동쪽 농가는 더 심했습니다. 온실 골조가 한쪽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마이크의 땅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올겨울 이전에도 이런 한파를 2번 넘겼습니다. 3번째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온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완전히 멀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닐 한 귀퉁이가 바람에 들려 있었고 지붕 쪽 파이프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온실 안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봤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다거나 눈물이 날 것 같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항 없이 40년 동안 쌓아온 기준, 제가 경험이라고 불렀던 것들, 그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상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 그 사실이 그날 아침 처음으로 저항 없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온실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방한복 등에 얼음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귀끝이 어제보다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가서 또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단서 없이 인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운도 아니다. 이 녀석은 알고 있었고 나는 몰랐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도록 뒀습니다. 오래된 확신을 내려놓는 일은 이렇게 조용하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폭발이나 눈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더 따라왔습니다. 이 녀석이 2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것. 그 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이 녀석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 생각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데이브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망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도 자랑도 아무것도. 저는 온실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 발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준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도. 40년을 쌓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온실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파이프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했고 딸기 뿌리 쪽 온도도 봐야 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고장난 연결부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위였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누가 보지 않을 때도.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디마다 트여 있었고 손가락 끝이 거뭇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손이었습니다. 피가 굳은 자국이 2군데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작은 연결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 순간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흙과 시간에 깎인 손. 마디가 굵고 손등이 거칠고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손. 20대부터 이 땅에서 일하면서 만들어진 손입니다. 저는 이 손이 농부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든 것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손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시간보다 밀도로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몸으로 부딪혀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손이었습니다. 다만 만들어진 방식이 달랐을 뿐. 저는 시간으로 만들었고 이 녀석은 밀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연결부를 다 조이고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말. 그 말을 꺼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걸 말로 내뱉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아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맞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눈을 보면서 말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환호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온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기줄을 봤습니다. 잎이 살아있었습니다. 이틀 전 제가 포기했던 작물이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40년 경험이 끝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버린 것들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잎 하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 방식을 썼냐?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배운 건 7년 전입니다. 충청도 한 농가에서요. 그 농부분이 혼자서 터득한 방식이었습니다. 논문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냥 추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찾아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논문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는 것. 추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찾아낸 것. 그건 제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만든 것. 다만 제가 그걸 40년 동안 쌓으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달랐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이번 겨울을 갈랐습니다. 저는 온실 중앙에 서서 천장을 봤습니다. 파이프가 얽혀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준혁이 이틀 만에 설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 보강을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이번에는 처음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끼리의 예의 같은 것. 저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뀐 건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온실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을 때의 느낌. 홀가분하다거나 시원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냥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준혁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한파는 사흘째 되던 날 끝났습니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 건 아침이었습니다. 영하 27도에서 영하 15도로. 그리고 오후가 되면서 영하 8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온타리오의 겨울 기준으로는 그래도 추운 날이었지만 사흘 전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온실 파이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연결부를 하나씩 손으로 짚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준혁은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연결부에서 수압이 얼마였는지, 어느 구간에서 열 손실이 있었는지를 작은 노트에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아직 갈라져 있었지만 펜을 쥐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2년 동안 이 농장에서 함께 있었지만 이런 고요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없으면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도 같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준혁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온실 안을 봤습니다. 딸기 잎이 보였습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이 자리에서 포기를 선언했던 작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꺼냈습니다. 에밀리가 그날 밤에 한 말 있잖냐.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물은 멈추면 안 된다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사흘 내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정리된 것을 소리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추위를 막으려고 했다. 연료를 쌓고 단열을 높이고 외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그게 농사라고 생각했다. 버티는 것, 막는 것.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막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멈추지 않았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사흘 동안 생각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면 열이 생깁니다. 멈추면 그 열도 없어집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다. 흐르지 않으면 굳는다. 나처럼. 그 말을 꺼내고 나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온실을 보면서 파이프 안을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멈춰 있었을까? 4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같은 땅을 일궈왔습니다. 그걸 경험이라고 불렀고 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흐르지 않고 굳어버린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추위를 막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준혁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방식을 배울 때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물을 흘리면 오히려 더 얼 것 같았습니다. 상식과 반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구간에서만 시험해봤습니다. 그 구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믿게 됐냐? 눈으로 보고 나서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도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아니, 보고 나서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인정하는 데까지.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느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단단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바뀐 것은 쉽게 다시 바뀌니까요. 저는 늦었지만 그래서 더 단단히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온실 밖으로 햇빛이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안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파가 풀렸어도 당분간은 계속 흘려야 한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기온이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준혁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각자에게 한 잔씩 건넸습니다. 에밀리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온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딸기 잎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천천히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8장 글자수 2311자. 8장 결심, 내려놓은 자리.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혁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잠들기 전에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꺼낼지, 어떤 순서로 말할지.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니 그런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 생각한 말일수록 꾸밈이 붙습니다. 그냥 말해야 했습니다. 준혁이 온실로 향하는 길에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 방식으로 해라.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심인지를. 저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배우겠다. 그제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이번에는 짧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고개 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결정을 내리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농장에서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씨앗을 언제 심을지, 어느 줄부터 수확할지, 비료를 얼마나 쓸지. 그 모든 것을 제 판단으로 해왔습니다. 그게 이 농장의 방식이었고 제가 이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혁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준혁은 설명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준혁의 방식은 저와 달랐습니다. 기온 데이터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수분 손실을 수치로 추적했습니다. 파이프 압력을 시간대별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몸으로 했습니다. 느낌으로, 경험으로. 하지만 준혁은 그것을 숫자로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둘 다 있어야 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그해 겨울을 버텨낸 꽃이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이것이 준혁 혼자 지켜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밀리가 맨손으로 호스를 쥐고 있었고 준혁이 지붕 위에서 밤을 새웠고 그리고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도 이 꽃의 일부였습니다. 4월에 딸기가 익었습니다. 주변 농가 중에서 첫 번째로 출하한 딸기였습니다. 데이브가 왔습니다. 딸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 더 집어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준혁은 그날도 조용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 앞에서도 저 앞에서도 그냥 다음 할 일로 넘어갔습니다. 출하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잡기를 계획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기줄 사이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이프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파가 끝난 뒤에도 준혁은 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습관처럼, 아니 원칙처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땅도 온실도 딸기줄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늘었습니다. 이 땅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농장이 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혼자 들고 있던 무게를 누군가와 나눴을 때의 그 가벼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결정은 준혁이 합니다. 저는 옆에 있습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가끔은 40년의 감각을 더합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농사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를 이기는 것도 자연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것. 준혁이 그 한파 속에서 보여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겨울 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오래 쥐고 있었던 낡은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손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